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훈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양쪽에 양양 작가님들을 모시고 재미의 이유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양혜석 작가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세월이 흐르는 게 너무 빠르네요. 벌써 날이 추워요, 그죠? 그러게요. 네, 저도 그래서 니트를 꺼내 입었는데, 네, 양세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세준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열일해지고 계십니다. 네, 저희 진짜 지금 방금 날씨 얘기를 했는데, 금방 여름이 지나가 버렸어요. 순삭됐죠. 그쵸? 근데 가을도 순삭되는 분위기. 너무 갑자기 이천 지역에는 갑자기 추워져갖고 일교차가 엄청 크잖아요. 정말로요. 네. 낮에는 덥고 밤 되면 엄청 춥고. 제가 어제는 학교에서 잤는데 네. 엄청 두꺼운 솜니부를 거의 돌돌 말고 잤거든요. 너무 추워서. 근데 제가 학교에서 잤다고 하면 이제 뭔가 학교에서 자다니 하실 수도 있는데 새벽 2시쯤에 나오면 복도를 배회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열일하고 있나 봅니다. 요즘 야작실에서 작업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바쁜 또 시기가 되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벌써 개강한 지 5주도 지났고, 네. 그래서 한 3분의 1이 벌써 2학기가 지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갑자기 뭐 했는데 이렇게 지났지? 중간고사 커밍순. 네, 다들 그 근황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전 나온 지가 너무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무슨 일이 있었지? 여전히 스맨파 재밌게 보고 있고요. 스맨파. 네. 제가 좋아했던 팀이 탈락해서 저런.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탈락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미디어에서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쵸. 예전에는 방송에서 못 나오면 미디어에서 사라지는 거였는데 그쵸. 요즘은 방송에서 탈락해버리면 유튜브 팔로워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가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리고 그 스맨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잖아요. 뭐 요즘은 특히 이제 뭐 흔히들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그쵸. 연애 관련된 프로그램 그런 경우도 한번 나오면 잠깐 붐업이 되고 그분들이 뭐 예능 같은데 게스트로 잠깐 나오다가 그렇게 이제 사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얼굴을 알리면 그분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맞아요. 떡상을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준 연예인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미디어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도 되게 실감하면서 스맨파 그 크루가 떨어지고 나서 그 원래는 이제 그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미션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메가 크루 미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추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팀의 거를 못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팀도 준비를 해놨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다 그걸 올린 거예요. 그렇겠지. 우와.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방송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또 실감하기도 개선 하고. 시대예요. 네, 유행하고 있는 그 오히려 좋아라는 유행어가 잘 정말로요. 맞는. 그러네요. 네. 오히려 첫 탈락이라서 더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존재감이 커지는 너무 좋은 일이네요. 좋다고 하기엔 좀 죄송하네요. 탈락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탈락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네. 팬들을 그래도 더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양혜솔 작가님은 근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냥 뭔가 자잘자잘한 일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일 약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번역 일인데요. 그걸 이제 하겠냐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이틀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기는 한데 이거를 그 뭔가 지금 일들이 쌓여 있는 상황을 보면 맡을 수 없는 일이고 막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가보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트위터에 그걸 맡기신 분의 계정에 뭐뭐뭐뭐 책이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올라갔고 언제 발매 예정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마감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마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고정된 미래인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누군가의 트위터 계정을 보고 그렇게 실제로 비명을 지른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3시간도 안 돼갖고 발매 확정 막 아니 저기요 막 네, 그런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겠죠 뭐 미래에 나야 잘 부탁해 막 요즘 양혜석 작가님을 제가 학교에서도 뵙기가 되게 어려워서 맞아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얼굴 뵌 것 같아요. 정말로요. 서먹서먹. 네. 아니 그래서 엄청 바쁘신가 보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쁘셨군요. 네, 좀 근데
근데 뭔가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씩 쳐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해도 일이 끝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의 전제는 뭐 제가 뭔가 갑자기 유능해졌다거나가 아니라 너무 오래 놀았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놀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쌓여갔고요. 양혜석 작가님한테 놀았다는 말이 어울리지지가 않는데. 노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진짜. 같아요. 네, 천해도 끝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어떡해요. 네, 너무 많이 쌓아놔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인가 되겠죠,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어제 이제 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이 학생은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한 학생이니까 글도 쓰고 이제 콘티도 짜고 본인이 작화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마감 날짜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공모전에 낼 작품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일정을 조금 콘티 일정을 넉넉하게 잡는 것 같길래 콘티 담당, 예를 들면 이제 난지 쌤이면 콘티 담당 난지가 너무 시간을 오래 잡으면 작화 담당 난지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웬만하면 좀 작화 담당 난지를 위해서 콘티 담당보 좀 힘 좀 쓰라 그래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힘내라 콘티 담당 이러고 로그아웃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이 뭐지? 아니 걔가 그렇게 따로 있는 애가 아니라는. 뭐지? 응원 담당인가 보다. 네. 그렇다. 그 모모 씨는 응원 담당이었나 보네요. 남일처럼 말하지 마. 막 제가 막 그랬는데 물론 제가 남일처럼 말해주긴 했지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전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귀엽네요. 그 친구도 웃자고 했을 거예요. 넌 웃으면 안 되지. 지금 마감이 한 달인데요. 코디를 3주를 잡아놓고 작화를 한 주 동안 하겠다고. 차라리 그랬으면 네 빨리 할게요 했을 텐데. 네. 근데 그렇게 쉽게 기가 죽지 않는 학생인 것도 잘 알고 있어서요. 정말 너무 지도 교수님하고 잘 어울리는 제자네요. 좋은 친구입니다. 네. 이걸 보고 있으면 본인 얘기입니다. 힘내세요. 네, 굉장히 바쁘게 학생들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본업도 하시느라고 엄청 애를 쓰고 계신 것 본업이 같아요. 가르치는 거긴 합니다만 여하튼. 근데 그 본업 이외에 다른 일로 바쁘신 거잖아요. 그쵸? 그게요. 이거는 이해를 하시려나? 그러니까 완결을 하고 너무 놀았던 거죠, 제가. 네, 완결을 하고 한 2달 동안 놀았던, 제가 7월쯤에 이제 막화가 올라왔거든요. 2달 논거를 많이 놀았다고. 두 달 동안 공부하셨으면서. 아니 근데 뭔가를 조금 하면서 이제 했으면 괜찮았는데요. 그냥 언젠가 하겠지. 그러면서 막 미뤄뒀더니, 예를 들자면 이제 학생들한테 쓰지 않은 답장이 23통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 마음의 짐이 되게 무겁고, 이제 상담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조금 밀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까 얘기하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작다는 거는 제가 시간을 30분 내면 답장을 쓸 수 있지만 내일 써도 되겠지 막 이러면서 미루고 막 그랬더니 스불제입니다. 저희 학교의 일러스트 동아리 이름이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근데 누구나 다 바쁠 때는 그런 스스로 불러온 재앙 때문에 허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요 마감을 제때 안 지키면 우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질 상황이 되어서 맞아요. 저도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계속 뭔가 일이 들어오는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중하게 진짜 못할 것 같다는 이렇게 밑밥을 깔면 할 수 있다는 반응으로 이렇게 저를 다 이렇게 아우르고 달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맞고 11월까지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저도 조금 지금 그래요. 어떡하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 걱정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머리가 좀 아픈 상태.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랑 홍난지 교수님이랑 MBTI는 다르지만 혈액형이 같은가? 뭘까요? 어쨌든 이런 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질러놓고 받아는 놓고 큰일이다 막 이러고 있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재미의 이유는 나와야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색했나요? 너무 쉬었구나.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가 반한 1화, 내가 반한 웹툰 1화에 대해서 파트 2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저번에 저는 양세준 작가님이랑 같이 작품 4가지를 총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도 뭔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충분히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괜히 스포일링
어설프게 있는 것보다는 1화 정도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1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각자 가지고 온 작품의 1화를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공모전이나 그리고 졸업작품 준비를 할 때 사실 앞부분이 굉장히 앞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시고 직접 작가님들이시니까 1화에서는 나는 이런 걸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뭐 지론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양세준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주인공의 일상을 보여준다든지 주인공의 소명을 받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상이 변화하는 계기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기능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능적인 것들을 챙기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네. 되게 중요한 건데 자꾸 놓치게 되는 게 주인공의 성격을 못 보여주고 1화가 끝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네.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주는 팁이 이 주인공이 지금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따분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지금 일상을 너무 행복해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만 제대로 짚어줘도 앞으로의 전개에 굉장히 큰 탄력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나온다면 어떤 계기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계기를 덥석 물거든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데스노트 1화의 제목 자체가 따분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화 첫 장면에서 교실에서 따분하게 맞아요. 수업을 듣고 있는 라이토랑 그 사신계에서 따분해하고 있는 류크가 둘 다 나오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류크가 거기다가 이제 인간계에다가 데스노트를 떨어뜨린 계기도 따분했기 때문이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였던 거고 그걸 잡은 라이토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기 시작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도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혹은 이제 반대로 굉장히 일상을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주인공을 처음에 등장을 시킨다면 보통 1회가 끝나기 전에 그 행복은 박살나죠. 그죠. 그래서 그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거나 혹은 그 행복을 부순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의 전개 방향을 좀 진도를 쫙 빼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의 성격과 일상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1화에서 좀 이야기를 쭉쭉 뽑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그것까지 꼭 보여주도록 하자. 그게 네네. 뭐 아주 간단한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대화 장면에서도 뭐 표정이나 제스처나 대사에서도 충분히 그 성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얘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1화에서 주인공 성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 중에 특히 작품을 오래 준비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너무 다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층적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다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1화에선 조금 더 납작하게 가자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소개팅을 하는 자리라고 하자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밝은 사람이구나 같은 것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나다 보니까 밝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진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거나 혹은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가볍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네 하고 점점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화에서 이 사람은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은 깊은 슬픔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1화에서는 조금 더 심플해도 된다. 하지만 어쨌든 성격을 한번 짚어줄 필요는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양혜석 작가님은 어떠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화의 조회수, 그러니까 2화의 조회수는 무조건 1화의 조회수의 반토막 이하거든요. 네,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1화의 조회수가 1화보다 2화의 조회수가 훨씬 더 많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되게 뭔가 작가가 실수를 했다든지 큰 뭔가 이슈가 되는 장면이 있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욕하려고 오지 않는 한 무서워요. 좌표가 찍혔다. 네네, 좌표가 찍히지 않는 한은 2화, 3화, 4화, 5화 그 어떤 화도 1화보다 조회수가 높을 수 없거든요. 라는 얘기는 1화를 보지 않으면 어차피 다음 화를 안 봐요. 그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1화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좀 이상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까는 막 이 친구한테 엄청 막 달라붙고 엄청 막 누구야 막 이러다가 뒤돌아서 미친 엑스 막 이러고 갑자기 막 욕하고 막 그러면 그럼 작가한테 이제 왜 이렇게 넣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 그거는 한 13화쯤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를 하다가 주인공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앞에는 힌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거 장르는 로맨스죠. 그러면 이제 뭐 그렇기는 한데 이게 60화쯤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신인이 공모전에서 도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는 60화를 그릴 기회가 안 주어질 거거든요. 그런 일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편을 그냥 연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충분히 관록이 있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이름을 믿고 본 홍난지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사실은 더 유도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사람이니까 뭔가 생각이 있겠지라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여유가 있기는 한데요. 안타깝게도 신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공모전으로 승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우호적으로 봐주는 심사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개연성이 박살이 났고 캐릭터가 이상하고 이상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라는 거를 다 사정이 있겠지 막 이러면서 넘어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화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러니까 암시를 하는 것도 아까 그 연재물을 만드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2, 3화만 갖고 승부를 본다라는 접근도 조금 따로 필요해서 두 가지의 짐을 다 짊어져야 돼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선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는. 근데 그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보고 굉장히 좋았다고 인상을 받는 작품들이 대부분 복선을 잘 활용하고 전개 이제 플롯 트위스트 같은 것도 잘 쓰고 그래서 그걸 나도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는 1, 2, 3화에서 깔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표면만 갖고도 말이 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가보니까 뭔가의 은유였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간단한 걸로 나는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사과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과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되게 가볍게 그냥 과일에 대한 얘기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얘는 이제 부모가 되게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가서 되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걸 퉁치려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이 재해석이 되는 건데 이 부분만 노리고 앞에서 대사를 쳐버리면 독자 입장에서 뭐 알 게 뭐예요. 사실은 주인공한테 관심이 없어요. 1화에서는. 네, 1화에서 독자가 내 주인공한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는 1도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냉정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보러 왔을 뿐이고요. 그 사람을 우리는 눌러 앉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부리는 굉장히 많은 그냥 노점상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1화라서요. 그거를 뭔가 거기서 뭔가 내 작업물을 전부 다 서랍이나 약간 그런 클로짓 같은 데 다 넣어놓고 거기에 나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젠가 진가를 알아봐줄 고객이 나타나겠지. 아무도 안 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와서 열어보고 주인장이랑 말도 해보고 그래야 단골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요. 1화에서조차 그런 걸 안 하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연재물의 제일 무서운 점은 나중이 없다는 점인 거라서 이거는 사실은 출판 만화랑 되게 다른 거거든요. 오늘 얘기할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출판 만화는 일단은 1권을 손에 들었으면 1화가 재미가 없어도 그 권의 끝까지는 봐요. 맞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웹툰은 안 돼요. 그리고 출판 만화는 중간 유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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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만화가 이제 히트쳤다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웹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이버 웹툰에 있는 모든 작품을 보지 않아요. 못 보죠. 물리적으로 못 봐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에서 1화를 본 작품이 지금 양혜석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화를 본 작품 중에서 재밌으면 2화를 보고 그래도 흥미가 있으면 3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호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출판 만화는 왜 중간 유입이 가능하냐면 잡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잡지를 사면 그냥 내가 슬램덩크를 보기 위해서 산 챔프에서 거기 있었던 작품들을 나중에 순서는 다를지라도 거기 있는 작품을 잡지를 버리기 전에 한 번쯤은 다 보거든요. 맞아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이 만화는 지금 이미 제가 만약에 슬램덩크를 보기 위해서 잡지를 샀는데 다른 만화들 다 이제 1화부터 쭉 있진 않잖아요. 어떤 거는 16권의 내용이고 어떤 거는 8권의 내용이고 그런데 쭉 봤는데 재밌어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정주행을 하고 다시 1권부터 찾아보는 경우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있거든요. 있었어요. 이게 웹툰이랑은 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출판이든 웹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과 이제 인터넷 플랫폼과 맞아요. 잡지의 그 매체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있어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양희석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1화에서 유입을 확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좀 더 불리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양세준 작가님, 양혜석 작가님 모두 1화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모두 다 독자가 다 눈치채주기를 바라지 말고 최대한 눈에 잘 띌 수 있게 1화 정도에서는 분명하게 독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그리고 이게 뭔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맞을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홍난지 교수님을 제가 만났다고 쳤을 때 뭔가 막 얘기하다가 점심 뭐 드실래? 어떤 요리 좋아하세요? 그럼 그런 건 좀 더 친해진 다음에 알아가 볼까요? 막 이러면 약간 이 사람 이상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미국 정치 동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이래? 뭐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가벼운 이야기를 해서 나 괜찮은 사람, 제가 이제 홍난지 박사님이랑 친해지고 싶다면 나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 그래도 무해하고 그래도 너랑 아마 말 잘 통할 거야.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분이 조금 관심 있을 만한 거를 던지고 웬만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좀 맞춰드리고 싶고 그런 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이상하게 신인 작가들이 1화에서 좀 고자세인 경우가 있어서 들어와봐. 맛없으면 가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린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춰줍시다 좀. 네, 타겟 독자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친구들 입맛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네, 그리고 첫 방부터 뭔가 되게 깊은 이야기가 여기엔 숨어 있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역효과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거는 1화에서 그렇게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냥 저도 항상 글을 쓰니까 읽고 비평 글을 쓰니까 우선은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네, 진짜 우선은 재밌는데? 이러면서 한 20화까지 쭉 보고 그 네네. 다음에 재밌어. 이러면서 그때는 제가 또 진짜 재밌으면 막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 보고 글을 쓸 때 다시 한 번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애정과 관심이 있으려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게 그러니까 가독력? 뭔지 알아요. 네네네. 예, 예, 가독력과 내가 네네. 이게 뭐구나라고 예측을 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을 어느 정도 시켜주는 네, 그런 식의 만족감을 느꼈을 때 저는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재미를 우선은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우선은 따라오게 해줘야 되니까 네. 어필을 열심히 해야죠. 네. 친해지고 싶다. 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네, 그러면 얘 괜찮은 애야. 좀 얘 따라와 보면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럼 저희가 오늘 1화 소개시켜드릴 그 작품들은 아마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잘 짜여져 있다. 그리고 계속 읽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은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양희석 작가님 먼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제가 긁어 온 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웹툰이 아니라 출판 만화인데 저는 이거를 왜 고르게 됐냐면요. 제목은 참고로 메달리스트라는 작품이고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조금 네. 강의가 커서 인원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재미 요소가 제 수업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느꼈던 작품을 이제 추천을 해달라라고 적었더니 중복으로 이 작품이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나의 포인트에 다 공감을 적어줬는데 공감을 포인트로 적는 작품이 요즘엔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쵸. 간지나서 멋져서라든지 대리만족이죠. 아니면 이제 테마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적는데 그래서 어떤 작품일지 일단 궁금해져서 저는 학생들 추천을 믿는 편이라 그래서 네네. 바로 이제 보게 됐고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피겨 스케이팅 만화인데 피겨 스케이팅이든 뭐든 이제 그 여성 주인공, 그러니까 어린 여자, 그러니까 소녀, 소위 얘기하는 소녀 주인공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되게 유구한 클래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유리가면이라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라이벌이 있고 라이벌은 이미 천재라서 이미 되게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고 주인공은 무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쟤는 미쳤어 싶을 정도였던 광기를 숨기고 있고 평소에는 되게 헤헤 그러면서 무해한데 갑자기 뭔가 돌변하고 네, 연기를 하거나 피겨를 하거나 발레를 하거나 그럼 갑자기 눈빛이 막 저것은 맹수의 기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막 그러고 눈알 비우기 기술하고 네네, 아 정말로 막 눈 막 빨간색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막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일단은 소개를 드릴 수 있겠고요. 주인공은 이제 5학년인데 5학년 치고 굉장히 체구가 작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삶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 환경이 어렵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친구들
에게에서부터 이제 쟤만 오면 우리 일 다 망해. 뭐 그럼 약간 조별 활동 같이 하기 싫으네. 이런 걸로 이제 찍혀 있고 인생에 낙이 없는데 피겨는 옛날부터 되게 하고 싶어서 이제 혼자서 이제 독학을 조금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그 유리가면으로 치자면 이제 츠키카게 선생님 같은 네. 그러니까 대리전의 양상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코치와 학생의 콤비가 있고 이쪽도 코치와 학생의 콤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코치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코치고 이 사람은 이제 했다 결국 잘 안 됐던 이제 부축 코치인데 이제 이 코치가 이 학생을 발견하면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어쨌든 정상을 노려보자 같은 식으로 이제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본 거는 이거를 보기 전에 이제 그 추천 그러니까 저희 오칸도일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프레너미를 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 1화를 봤는데 둘 다 스포츠 만화잖아요. 맞아요. 둘 다 스포츠 만화고 둘 다 주인공이 있고 이미 세상에서 엄청나게 알아주는 이제 네임드 적대자가 있고 적대자가 뭐 나쁜 놈이 아닌 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네, 막 그런 거 랄지 뭐 그런 구도가 그리고 어쨌든 얘는 정상을 향할 거고 정상을 향하는 와중에서 이 둘은 뭔가 뭐 우정과 이제 뭐 경쟁과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막 다루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비슷하다는 게 이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따라했다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런 종류의 스포츠물이 갖는 어떤 템플릿 같은 거죠. 그쵸, 이거는. 그쵸. 네. 근데 두 개의 1화의 차이점을 보게 됐거든요. 제가 발견한 거는 캐릭터를 얼마나 세벼 파는지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세벼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레너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그 표면적인 설정을 풀어요. 얘는 엄청 잘 나가는 애고 짱짱 세고 집도 왠지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이쪽 학교에 이제 전학을 와요. 네, 전학을 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애가 혼자서 막 이제 테니스를 막 치고 있는데 당연히 예상하시듯이 어마어마하게 잘 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잘난 애가 보고 이제 뭐 이 학교에도 이런 실력자가 있었다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어쨌든 한번 승부를 하게 되는데 승부를 하면서 이제 이쪽에 먼저 혼자 치고 있었던 애도 뭔가 어둠이 있다는 이제 어필을 계속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 메달리스트 학생들이 좋아했던 메달리스트 피겨 만화의 경우에는 훨씬 느리고요. 이 캐릭터를 털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외견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한 건 얘의 외견적인 스펙 그러니까 얘는 잘 나가는 애고 이쪽 애는 심지어 아직 정체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한 축은. 근데 이제 독자가 어느 정도 쟤는 재밌는 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쵸, 제가 사실은 찐인 것 같은데 막 힘순 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독자가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엔딩을 1화에서 내는데 이쪽 그 메달리스트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며 얘가 원하는 이 욕망이 얼마나 크며 이런 거를 정말 낱낱이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1화에서 그냥 이 캐릭터의 전체가 다 나와 버려요. 뭐 더 풀 것도 없어요. 뭐 알고 보니 숨겨진 과거가 그럴 것도 없고요. 그냥 얘의 결핍과 욕망을 절절히 설명하면서 물론 얘가 5학년이라 그렇게 오래 살지 않기는 했는데 어떻게 살아왔고 가정 환경은 어떻고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그 테니스 친구들 딱히 오래 살진 않았네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캐릭터를 다 보여주고 독자한테 작가가 캐릭터로서 갖고 있는 패를 전부 다 풀고 코치에 대해서도 이 코치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를 원했고 그 원한 것이 어떻게 좌절됐고 그래서 좌절된 욕망이 어떻게 이 캐릭터한테 전이되어서 이 캐릭터가 왜 이 5학년짜리 꼬마에게 인생을 걸게 되는지를 전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1화에서요? 그게 왜 좋은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 전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70페이지예요. 1화가. 웹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화에서 두 사람의 내 과거와 그쵸. 그런 결핍 욕망을 다 보여준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출판 만화로 계속 만화를 연습해왔던 친구들이 웹툰 1화를 짜면서 멘붕에 빠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접근법이 애초에 다르고요. 그렇네요. 그 볼륨을 도저히 다 넣을 수 없어요. 웹툰에서는. 그리고 이 지금 메달리스트 1화도 저는 잘 짜여진 1화고 작가가 하려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찡한 장면 있고 주인공이 이제 그 소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던 주인공이 이제 눈물을 흙 뿌리며 일어나 외치는 장면. 우리 모두가 너무 막 이럴 만한 이제 하지만 나는 피겨가 하고 싶어. 나는 피겨를 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진짜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던 애가 이제 엄마를 상대로 막 외치는 그런 절절한 장면도 있고 그래서 잘 짜여진 그리고 그 외침이 이제 이 어른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이런 게 잘 짜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70페이지니까요 5등분을 해갖고 14페이지 정도 내면 이제 그거 각각
7컷 정도로 본다만 70컷 나올 테니까 네. 웹툰에 5화가 나오겠죠.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독자가 안 볼 거예요. 5화까지 누가 기다려요? 네. 5화면 한 달을 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접근법 자체가 이미 차이가 있어서 이건 근데 제가 약간 저 스스로도 좀 늘 자책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 데뷔작도 1화가 60페이지였기 때문에 저는 늘 그 리듬을 재현하려는 노력을 해버리고 말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저 스스로 알고 있는 약점인데 예, 그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네. 아까 양세준 교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다 싶었던 게 너무 많은 거를 다 보여줄 수 없어요. 아까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납작하게 보여줘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메달리스트를 그대로 웹툰으로 옮긴다면 이 꼬마 아이의 결핍, 그 욕망 이런 거는 훨씬 더 단순하게 보여주고 대신에 얘가 얼만큼 천재인지를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화려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프레너미랑 너무 네. 일치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프레너미가 진짜 딱 1화에서 그것만 그쵸. 강렬하게 네. 굉장히 또 컷수도 엄청 길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그 작품이 1화에서 진짜 계속 봐야겠다라는 느낌을 확 끌어오는데, 그게 저는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깊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암시가 충분하게 깔려져 있고,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연출과 작화, 아유, 완료. 그리고 그 표현력.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그 진짜 강렬하게 얘가 얼마나 정말 이걸 뭐라고 해요? 그 테니스 용어 잘 모르지만 네네네. 네, 그런 강력한 뭐 네네네. 스파이크 같은 스매싱이라든지. 스매싱이나 뭐 이런 너무 것들을 멋지죠.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낼 때 갑자기 뱀이 나타난다거나 갑자기 뭔가 그 독수리가 매가 나타난다거나. 매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왜 갑자기 매가 나타나지? 했는데 그게 얘가 그만한 얼마나 강력한 속구를 내는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에서는 이런 거지. 내가 룰을 몰라도 이 두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를 라이벌과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크루로서 어떻게 힘을 합치고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겠구나. 이 훌륭한 작가로, 이 훌륭한 연출로. 근데 얘네 둘은 다 성격이 다르구나까지를 양세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잘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와, 작가님 진짜 내공이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스크롤 했거든요. 연출도 너무 활용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세요. 옛날에 지랄발광이라는 농구 만화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만화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웹툰에서 스포츠를 본격적으로 다룬 거의 첫사례였다고 네. 저는 기억을 하는데, 되게 영리하게 잘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웹툰 연출에 대해서 지금만큼 이렇게 그쵸. 많이 연구가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네. 더 심했었는데 완전 초창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스포츠, 특히 농구나 뭐 테니스나 이렇게 코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경기를 볼 때도 횡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맞아요. 보게 TV가 되잖아요. 그렇게 찍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출판 만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요. 근데 웹툰으로 가지고 오면서 지랄발광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그 프레너미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데, 일부러 더 주관적 시점을 많이 사용해서 그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뒤통수 뒤쪽에서 찍는 경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이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도 그 경기장을 세로로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그거 멋지다.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 시점으로 보면 횡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치. 보이는데, 네네네네. 주관적 시점으로 보면 종으로 움직이는 걸 그럼요.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테니스도 와. 그런 식으로 다루고, 지랄발광에서도 농구가 마치 드리블 해 오는 거를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린다거나, 맞아요. 그리고 농구에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덩크슛이라거나 점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그건 세로로 그리기가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랄발광에서도 그걸 되게 많이 활용하셨어요. 너무 즐겁네요. 저도 이제 농구 만화랑 농구 출판 만화를 둘 다 그렸기 네네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프레너미 보면서도 이 작가님이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 세로 스크롤에서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와, 그 매가, 그러니까 제가 왜 매가 나오지라고 했던 거는 횡으로 보여줬다면 제가 그런 궁금증을 안 가졌을 그럴 수도 거예요. 있죠. 근데 세로 스크롤로 내리는 와중에 매가 먼저 보이니까 매? 갑자기 독수리? 그러다가 내리니까 확 하고 와, 그 액션감이 세로 와. 스크롤 연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한 컷 안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순서가 생긴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 잘 활용하시죠. 네, 진짜. 네. 그래서 너무 멋져서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날 때 계속해서 조금씩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셨나요, 양세준 작가님께서는? 네, 카쿠유지라는 일본 작가가 그린 지옥락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소년점프 플러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고 제목인 지옥락이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냥 지옥락인데 네.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지옥이 이제 지코쿠 그리고 극락이 코쿠라쿠 이렇게 읽나 봐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글자 안에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읽으면 지옥과 극락이 둘 다 들어있는 그런 식의 약간 이제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로그라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흥미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닌자와 사무라이가 페어를 이뤄서 네, 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물찾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물찾기요? 네. 목숨을 걸고. 아, 목숨을 건 보물. 네, 아,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그러니까 불로불사의 선약을 찾아오라는 미션을 받은 사형수들이 있어요. 네. 이런 설정은 사실 많죠. 그러니까 그쵸. 사형수들한테 이 미션에 임하면 사형에서 풀어주겠다라는 네네네. 식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그런 네,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감시역으로 처형인을 한 명씩 붙이는데 그 처형인들이 이제 사무라이예요. 그 집안 대대로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네. 감시자 한 명과 이제 사형수 한 명이 페어를 이뤄서 선약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불로불사의 선약이 있다라고 알려진 어떤 섬에 도착을 해서 그 섬에서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보물찾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공은 공허의 가비마루라고 불리고 있었던 이제 전설의 닌자인데 공허라는 이제 닉네임처럼 굉장히 그 뭐랄까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결핍되어 있고 뭔가 삶의 의지도 없고.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처형인이 같이 페어를 이뤄서 이동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작품 1화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한 거는 처음에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네, 아까 네, 저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1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공허의 가비마루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삶에 대한 의지도 없고 뭔가 행동에 대해서도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매력을 1화에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잘 쓴 방식이 뭐냐면 그 처형인이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등장을 해요. 괜찮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리고 시작하는 지점에서 첫 장면이 뭐냐면 참수를 당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참수형을 시작을 하는데 참수를 했는데 칼날이 부러지고 이 사람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화형에 처해요. 근데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열형에 처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찢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찢으려고 움직이는 소가 지쳐서 쓰러져요. 뭐야? 그러니까 처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네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처형이 안 되니까 계속 시간이 끌리는데 그 과정에서 처형인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이 사람 성격이나 이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압축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재밌었던 건 그 처형인이 이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비마루는 자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자신은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계속 강해서 지금 처형을 안 당하고 버티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와. 그리고 네. 그 이유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살아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살아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이미 지금 탈주 닌자이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이미 난 사형수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때 그 처형인이 당신에게 막부에서 이런 이제 제안을 해왔다. 나랑 같이 불로불사의 선약을 찾으러 가자. 여기에 성공하면 당신은 무죄 집으로 방면될 돌아갈 수 수 있다. 있다. 아내를 만날 수 있다. 네.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주인공은 그렇다면 나도 떠나겠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웬일이야? 보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화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네요. 주인공은 처형을 당하려고 하면서 그걸 버텨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드러났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의 살아온 생활, 세계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고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고 모험에 대한
그런 뭔가 목적이 무엇인지 네. 같은 건 전부 다 보여줬거든요. 1화에서. 근데 이것도 아까 양현수 작가님 말씀하실 때 저도 되게 끄덕끄덕거렸던 내용인데 1화 67페이지예요. 아 진짜 길 수밖에 없네요. 길 굉장히 수밖에 많은 없어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되게 많아요. 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인생의 1막을 1회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출판 네. 만화의 1화는 보통 1막을 다 네, 담죠. 네. 이거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다 완결이 돼야 돼. 그 자체로도 3막이 되고. 네. 네. 근데 저는 웹툰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막의 처음을 보여주던가, 네, 아니면 1막은 한 뭐 10에서 20화까지는 봐야 얘가 왜 때문에 이 세계에서 다른 모험을 떠나게 되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67페이지 보면서 양현수 작가님도 그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이거 웹툰으로 만들면 몇 화 정도로 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몇 화 정도로 끊는다면 1화 엔딩 포인트 어디서 끊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거 제가 그렸다면 3화 정도로 끊었을 것 같아요. 3화 정도로 끊었을 거고 1화에서 어디서 끊을 건지 뭐 이런 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릴 때 1화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장르적 쾌감이에요. 그쵸. 장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그 장르 독자층이 2화로까지 따라왔어요. 맞아요. 아직 아까 양현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에 대한 흥미를 독자들이 못 느꼈기 때문에 애정이 없어요. 그냥 흥미 있는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애정은 없어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2화, 3화까지 따라오려면 그 장르에 대한 애정으로 따라올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기대기 쉬운 쉬운 무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작가 브랜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면 정말 이제 믿고 보기 때문에 따라와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댈 수 있는 브랜드는 장르 브랜드예요. 맞습니다. 그쵸. 이거 로맨스예요. 이거 굉장히 로맨스라서 썸 타는 거 되게 꽁냥꽁냥할 거고 설렐 걸 이라는 걸 보여준다거나 그쵸. 혹은 이거 액션이에요. 진짜 통쾌하게 싸울 겁니다. 라는 걸 보여준다거나 맞아요. 이거 스포츠예요. 진짜 뜨거운만 하고 진짜 되게 이것도 굉장히 통쾌한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하는 식으로 공포물도 마찬가지고 네. 혹은 성애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 작품의 장르적 쾌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67페이지, 70페이지까지 1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르적 쾌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만화에서도 지옥락에서도 처음에는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보여줬지만 싸우는 장면을 볼 수는 없잖아요. 묶여 있고. 어떻게 해요, 그럼? 근데 그 나중에 네.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삶에 대한 의욕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그거를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처형인들이 막 달려드는데 이 사람이 한 번에 모두를 다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보여줘요. 인법이 보고 싶다고 했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몸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독자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방금 그렇죠. 그거? 맞아요. 이거 닌자 액션이야.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멋지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줘야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웹툰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3화 정도밖에 3화 정도인데 그러면 웹툰에서 한 3화 정도에서나 그 화염술이 쾌감을, 나오거든요. 네. 안 되죠. 그럼 장르적 쾌감이 3화에 나오면 나 닌자 액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걸 3화까지 따라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죠. 네. 그래서 웹툰에서 많이 쓰는 오프닝 시퀀스가 장르적 쾌감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을 오프닝 앞에, 시퀀스에다가 네. 미리 맞아요. 박아두고 네. 제목이 나오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쓰는데 이게 웹툰에서 유행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장르적 쾌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르적 쾌감이 1화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땡겨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션 만화 가지고 왔는데 1화에서 주인공이 안 싸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많이 주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얘가 결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장면에 도입부만이라도 가지고 오자. 그래서 오프닝 시퀀스로 제목 나오기 전에 한번 쓰고 제목으로 들어가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되게 천천히 전개돼서 67페이지 내에서 그거를 한 50몇 페이지 정도 60몇 페이지 정도 그 정도까지 갔을 때에 이제 그동안 굉장히 수동적으로 처형을 버티기만 했었던 주인공이 진짜 능력을 개방하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사이다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장면도 되게 재밌고 그 작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작화가 매력적이다라는 것도 되게 큰 무기잖아요. 그럼요. 1화에서는 내 무기를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너무 막 그걸 뽐내기 위한 1화는 좀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나 이렇게 그릴 수 있어라는 거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 혹은 뭐 나는 되게 매력적으로 잘생긴 캐릭터를 잘 그려 예쁜 캐릭터를 잘 그려 라든지 내 만화의 세계관이 되게 매력적이야. 그러면 거기서 맛을 조금씩은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자가 이런 식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런 장르적 쾌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식의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웹툰이나 출판 만화의 매체가 특성이 워낙에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이 작가에겐 굉장한 고된 노동이지만 독자에게는 언제 어디서고 잊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서 본다는 거는 굉장한 애정이 아니면 이건 맞습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네, 저조차도 한 10화까지 봐서 재밌네? 아껴뒀다 한꺼번에 봐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따라가기가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이것까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봐야 되는 그게 노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르가 무엇이고 이 캐릭터가 누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이에 관한 것들이 사실은 한 회차별로도 조금씩은 암시가 되어야 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웹툰이 너무 얘기가 뻔하게 진행이 되고 너무 얄팍하고 뭔가 깊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는 매체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의 이야기 텔링의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내용을 진짜 계속 끝까지 본다면 그 내용 안에까지 막 뻔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납작하거나 그래서 의미가 없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만드실 때 나는 그런 작품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르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상업적이거나 너무 사이다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라는 욕망이 있어서 간혹 이런 텔링 방식에서조차 그런 방식은 차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 내용과 텔링은 좀 분리를 해서 내가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어떻게 해야 내 작품이 더 돋보일지를 좀 생각을 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왔던 그 1화 출판 만화와 웹툰은 모두 다 좀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알차게 알차게 이렇게 녹화를 마쳤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여전히 배우는 게 많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요. 네. 양세준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즐거웠고요. 또 1화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부담이 적었던 게 사실 우리가 뭐 평론까지는 아니지만 작품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엔딩까지 봐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저희가 도입부만 이야기해보자라고 모였기 때문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 혹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품에 대해서도 맞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사신 같은 경우 지금 막 3, 4화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화에 대해서 프롤로그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금 만화들, 지금 웹툰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계속 해봐요. 좋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회차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재미의 홍난지였고요. 양혜석,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